이 사진은 1942년 8월에 PT-109가 수송선에 실려 태평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우현 쪽 어뢰 발사관 2개가 확실히 보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PT보트의 대략적인 크기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가 타고 있던 엘코사에서 만든 PT보트는 동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1인치 두께의 마호가니 목재를 겹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목재로 만들어진 이런 특성 때문에 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에서 유리했고 단단한 마호가니로 만들어져 항해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 수리를 하는 것도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함과 직접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적 구축함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들이받는다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아마기리가 PT-109를 옆에서 들이받을 때 케네디 중위는 마치 열차가 옆에서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바로 옆에서 일본 구축함이 PT보트를 쪼개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로 갈라진 PT보트의 뒷부분이 금방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PT-109에 탔던 수병들 중 다가오는 아마기리를 보고 동료들에게 알렸던 당시 19살의 해롤드 마니와 출항 전부터 계속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불안해했던 앤드류 커크 씨. 이 두 사람은 충돌 시 아마기리가 지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충돌 직후 실종되어 결국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커크 씨가 느꼈던 불안한 느낌이 실현되어 버린 것입니다. PT-109의 잔해에는 연료등으로 인한 불길이 높이 일어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PT-109에 탑승하고 있던 인원들은 케네디까지 총 13명이었는데 이 중 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충돌 직후 전사자 2명을 제외하고 7명 정도가 바다로 튕겨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은 이런 식으로 전부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해서 물에 빠졌다고 바로 익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PT-109가 아마기리와 충돌한 해역 근처에는 다른 PT보트들도 있었습니다. PT-109에서 약 2-3km 떨어진 해역에 PT-169가 있었는데 PT-169의 정장 필립 포터 중위는 PT-109 쪽으로 다가가는 일본함을 목격하고 케네디에게 무전으로 일본함 접근을 알렸으나 답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PT-105도 케네디에게 무전을 했으나 답신이 없었고 포터 중위는 PT-109가 일본함과 충돌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까지 목격합니다. PT-169는 일본함 쪽을 향해 어뢰 2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습니다. 당시 PT-109가 경고 무전을 못 받은 이유는 PT보트에 장착된 VHF 함대함 무전기의 신뢰성이 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당시 증언대로 PT-109의 통신수였던 존 맥과이어가 무전기가 있는 곳에 없었고 케네디와 같이 칵핏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포터 정장은 이후 PT-109와 생존자를 찾아 사고 해역으로 갔고 엔진을 끄고 생존자들을 찾았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처에 있던 PT-162도 충돌 사고를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생존자를 찾아 수색했다는 등의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포터 정장은 PT-109의 침몰 사실을 작전 지휘관인 워필드 중령에게 타전했으나 이후 워필드가 PT-109에 대한 수색과 구조를 명령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날 PT보트 부대의 작전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기리도 PT-109와 충돌한 후 PT-109에서의 불길로 불이 붙었으나 이는 금방 진화되었고 큰 피해 없이 다른 구축함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돌아가는 길목인 콜롬반가라섬 북쪽 해역에는 알리버크 제독의 미 구축함 6척이 일본 함대가 미군 암호 해독보다 1시간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 함대를 놓쳤었고 일본 함대가 돌아갈 때는 오전 3시까지 해당 해역에 머물다가 철수하는 바람에 일본 함대는 전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PT보트 15척과 구축함 6척을 배치해서 일본 구축함 4척을 노린 이날 밤의 작전은 이렇게 황당하게 아무런 전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1943년 8월 1일 밤의 전투를 콜롬반가라 남쪽 해역의 이름을 따서 배틀 오브 블랙키스트레이시라고 칭하지만 5개월 전인 1943년 3월 6일에 콜롬반가라 동쪽 쿨라만 해역에서 미 함대가 일본 구축함 2척을 침몰시킨 전투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전투에서 미군은 아무런 전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부분 절반만 남은 PT-109의 주위 해역에는 계속 연료가 타고 있었고 케네디와 다른 2명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2명을 제외한 8명이 바다에 떠 있었는데 8명 중 3명은 충돌 시 폭발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화상으로 인한 상처에 바닷물이 다 큰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나머지 수병들도 휘발유와 바닷물을 삼킨 경우가 많아 계속 구역질을 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수병 3명 중 패트릭 맥맨은 특히 정도가 심해서 얼굴, 손, 팔, 다리,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오전 5시가 넘은 시각이 되어서야 PT-109에 가라앉지 않은 앞부분에 모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생존한 승조원들은 가까이 있는 PT보트들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렸지만 다른 보트들은 이미 랜도바 기지로 귀환한 뒤였습니다. 이때 케네디 성장은 베리 피스톨이라는 조명탄 발사기가 있었는데 주변 섬들이 일본군 지역이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해 이를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조명탄을 쏘았으면 주변에 있었던 다른 PT보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은 PT보트의 앞부분과 바다 위의 생존자들은 남쪽으로 조금씩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1943년 8월 2일 날이 밝았습니다. PT-109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었던 콜롬방가라는 어느 방문자가 킹콩 영화에 나오는 섬과 똑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섬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남쪽의 기조섬과 북쪽의 벨라라벨라 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섬들에 있는 일본군이 쌍안경으로 바다 쪽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바다에 떠있는 PT-109 앞부분과 생존자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케네디는 이때 휘하 생존자들에게 일본군이 다가오면 싸울지 항복할지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수병이 뭐를 갖고 싸우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이때 PT-109에는 권총 7자루와 톰슨 기관단총 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수병들은 지휘관인 케네디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으나 케네디는 이제 PT-109 승조원들은 사실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의 행동, 특히 일본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은 의논을 거쳐 만약 일본군이 다가온다면 일본군 병력 수를 보고 싸울지 항복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PT-109의 앞부분과 바다의 생존자들은 점차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1943년 8월 2일 오후 1시가 거의 되었을 무렵 그때까지 물에 떠있던 PT-109의 앞부분이 가라앉을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케네디와 PT-109 승조원들은 혹시 미군 정찰기가 지나가지 않나 하늘을 바라봤지만 한 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다에서의 시계는 좋아서 미군이 점령했고 PT보트 기지가 있는 랜도바 섬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는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나 했는데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보다 남쪽에 작게 보이는 작은 섬으로 전부 수영을 해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는 섬이 작을수록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을 확률도 적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심한 화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맥맨 수병이었는데 케네디 중위가 맥맨을 자기 등 뒤에 눕게 하고 구명조끼끈을 입에 물고 헤엄을 쳐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중위는 앞에 나온 구명조끼 이외에 다른 종류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한 사람을 등에 지고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대학 시절 수영팀에 있었을 정도로 수영을 잘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맥맨보다 좀 덜 심한 부상자였던 윌리엄 존스턴과 다른 9명은 당시 PT-109 앞부분에 대전차포를 고정시키는 데 썼던 나무가 있었는데 이걸 뗏목 비슷하게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이 남쪽에 있는 섬을 향해 수영을 시작한 것은 8월 2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조섬 부근의 현재 지도인데 왼쪽에 기조섬의 일부 그리고 오른쪽 상단 구석에 콜롬방가라의 일부가 보입니다. 케네디 일행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은 바로 작게 보이는 이 섬인데 정식 명칭은 카솔로 섬이었고 플럼푸딩 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케네디 일행이 수영으로 간 거리는 약 5.6km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 대략 출발한 곳을 이 정도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케네디 일행은 15분 수영 후 휴식하는 식으로 카솔로 섬을 향해 다가갔는데
맥맨은 처음에 자기를 버리고 갈 것을 요구했으나 케네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맥맨은 가는 도중 종종 케네디에게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물었고 케네디는 그냥 잘 가고 있어 라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케네디와 생존자들이 이 섬에 도착한 것은 약 4시간 후인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케네디와 맥맨은 지칠 대로 지쳐서 해안가에서 가까이 있는 밀림까지 기어가서 몸을 숨겼고 곧이어 나머지 9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 단정이 섬 주위에 나타났으나 기조섬 쪽으로 그대로 사라졌고 케네디 일행은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일단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데 성공한 케네디와 생존자 총 11명. 그들의 이후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